한 마을에 제레미 벤담의 이론에 매료된 남자 찰스가 있었습니다. 찰스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데에 삶의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덕적인 이론을 넘어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고자 했고, 그 결과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찰스는 일요일마다 마을 광장에서 벌어지는 장터에서 종종 머무르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이니만큼 그곳이야말로 그의 이론을 실험해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의 아침, 찰스는 장터에서 새로운 계획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어떤 행동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지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실험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직접 구운 쿠키 100개를 가지고 나와 무료로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료 쿠키를 받으며 웃고 즐거워했고, 찰스는 자신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쿠키를 받지 못한 몇몇 사람들, 특히 장터에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실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찰스에게 다가와 왜 자신들에게는 쿠키가 없는지 그 역시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찰스는 이 일이 공리주의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등과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을 사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다음 주 찰스는 보다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각자 좋아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행복 바자회를 열었고, 각 장사꾼들에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주인은 자신의 특별한 요리를 선보일 수 있었고,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의 취향과 관심사를 공유하며 자연스레 소통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참여자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소외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찰스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층적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찰스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단순히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각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전체 사회의 행복을 도모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찰스는 마을 사람들과도 깊게 대화하며 그들의 필요와 소망을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로부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계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찰스를 신뢰하게 되었고, 그의 노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찰스의 실험은 각 개인이 가진 독특한 행복의 조건을 발견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실현된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찰스는 그토록 원하던 모든 사람의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구름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많은 특별한 점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주민들이 항상 구름 법칙이라고 부르는 법칙을 신봉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 법칙에 따르면 만약 아침에 마을의 커다란 들판에 하얀 구름이 낮게 깔리면 그날 저녁에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 것이었다. 구름 법칙은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것이었다.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들판 위에 깔린 하얀 구름이 많은 사건을 예고했다고 믿었다. 어떤 날은 마을 잔치에서 예상치 못한 경품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날은 오래전 잃어버린 고양이가 돌아오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법칙을 너무도 확고하게 믿으며 구름이 깔린 날이면 그날 하루 종일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마을에 이사온 철학자 크리스 가구름 마을의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신봉하는 이 구름 법칙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크리스는 데이비드 휴미 철학을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이 법칙이 휴미의 인과관계 회의론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아침 크리스는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휴미의 인과관계 회의론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크리스가 시작했다. 여러분이 구름 법칙을 믿는 것은 곧 데이비드 휴미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휴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을 초래한다고 믿는 것은 단지 반복된 경험의 결과일 뿐,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며 크리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구름이 마을에 낮게 깔린 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구름 때문이라는 절대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여러 번 보았기에 그렇게 믿게 된 것뿐입니다. 사회의 연장자인 메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반응했다. 그렇다면 크리스, 메리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말은 우리가 어느 날 구름이 낀 아침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을 경험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겠지? 크리스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메리.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너무 쉽게 결론짓지 않도록 항상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것이 이유와 결과의 연관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구름 법칙을 즐거워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 때로는 구름 마을에서도 흉의 철학적 회의론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게 되어 사람들은 변치 않는 믿음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도 함께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작은 마을에 톰이라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주민들은 서로 쉽게 신뢰하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마을 사람들이 톰이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톰은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열렬히 지지하였고 마을 주민들에게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삶을 설파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 가족은 대도시에서 왔으며 삶의 방식이 마을 사람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특히 가족의 가장인 존은 어차피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떤 법칙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신념 아래 살고 있었고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마을 회의 중 존은 톰에게 대놓고 물었습니다. 이 자연법이라는 것이 정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왜 내가 느끼기엔 그리 와닿지 않는 걸까요? 사람마다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그 법이 항상 맞다고 할 수 있나요? 톰은 미소를 지으며 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오래전에 있었던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톰은 말을 시작했습니다. 빛나는 날개를 가진 새들이 많이 살던 숲이 있었어. 이 새들은 모든 생명에는 신이 정한 목적이 있다고 믿었지. 이 신념 아래 자연법을 따르면서 숲에서의 삶을 조화롭게 이어가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 다른 숲에서 온 까마귀 한 마리가 찾아왔어. 그 까마귀는 모든 것은 혼돈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지. 새들은 그 까마귀 주장에 크게 혼란스러워했지만 그들 중 일부는 그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 어쩌면 우리는 지금껏 틀린 길을 걸어온 거 아닐까? 하고 말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들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 신의 뜻과 자연의 목적은 그 자체로 분명했다는 것을 말이야. 왜냐하면 그 숲의 모든 생명체가 자연의 법칙을 따랐을 때 숲은 누구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웠거든. 때로는 개울이 흐르고 다른 때는 폭풍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며 삶을 이어갔던 거야. 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존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존, 때때로 우리의 이성은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갈등을 느낄 수 있어. 하지만 자연법이라는 건 뭐든 이에게 내재된 공통의 도덕 적칙관을 드러내주는 거라고 생각해.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 본성의 선한 면모를 드러내고 우리 모두를 조화로운 방향으로 이끌지. 존은 잠시 생각하더니 즉 결국 자연법은 그렇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삶에서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톰은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법을 통해 선을 좇고 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믿네. 우리가 이를 따라갈 때 비로소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자연법에 대한 이해를 다시 확인하며 서로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존 또한 점차 마을이 조화로운 삶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이후로도 톰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의 중심에 자리하였고 이 작은 마을의 평화는 더더욱 깊어졌습니다. 자연법을 기반으로 한 그들의 삶은 모두에게 선과 조화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간 세상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 휩싸여 있던 시절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서로에게 빗자루를 휘두르며 누가 더 많은 빗자루를 모으는지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곤 했다. 빗자루는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도구로 청소뿐 아니라 싸움의 무기로도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빗자루를 얻기 위해 친구를 속이고 이웃의 빗자루를 훔치며 심지어는 가족과도 경쟁했다.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전설적인 지혜를 갖춘 토마스라는 철학자가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이러한 무질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사람들은 그의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였고 토마스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한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사람들이여, 내가 하나의 제안을 하겠소. 우리 서로 계약을 맺어보는 것이 어떻겠소? 더 이상 빗자루로 싸우지 않고 모든 빗자루를 한 곳에 모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빗자루 왕에게 넘기는 것이오. 그가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소. 사람들은 처음엔 그 제안에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매일 전쟁터와 다름없는 생활에 지치고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이어가는 대실증이 난 사람들은 점차 토마스의 제안에 동의하게 되었다. 곧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신들의 빗자루를 중심 광장에 모으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엄청나게 큰 빗자루 탑을 쌓아 올렸고 아무도 그 수를 세려 하지 않았다. 그저 모두의 빗자루가 모여있다는 것이 중요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빗자루 왕이 탄생했다. 빗자루 왕은 사람들의 상상의 산물로 직접적인 실체는 없었지만 모든 빗자루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였다. 마을 사람들은 빗자루 왕에게 약속한 대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고
그에 의해 만들어진 새 법을 따르게 되었다. 그 법은 다름 아닌 빗자루는 빗자루에게 맡기자라는 간단한 문장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빗자루로 싸우지 않고 서로를 돕기 시작했다. 청소 대회가 열리면 모두가 재밌고 즐겁게 참여했으며 승자는 빗자루 왕의 영광스러운 리본을 받을 뿐이었다. 무엇보다도 빗자루에 집착했던 사람들이 점차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마을은 평화와 조화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이제 빗자루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삶의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빗자루 왕은 더 이상 직접적으로 통치하지 않았지만 그의 상징적인 존재는 언제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다. 이것이 바로 토마스 홉스가 말하고자 했던 사회계약론의 실현이었다. 그가 만든 빗자루 왕이라는 재미난 이야기는 오늘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전해지며 평화와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토마스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진정한 철학자로 남게 되었다.